그렇다면 넘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두 번째 대단원, 여기 1단원에 해당하는 거이긴 하지만 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생태계 구조와 기능은 고율통합각을 좀 하시거나 여러분이 좀 기본 베이스로 어느 정도 질소순환이랄지 등등등 탄소순환을 배울 기회가 있을까. 그렇게 양이 어렵진 않아. 근데 나오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잡아들긴 할 건데 좀 순서를 좀 뒤집어 볼게요. 우리가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부지런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좀 뒤집어서 안 하진 않을 건데 먼저 조금 더 다뤄질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어딜 갈 거냐? 쭉 하고 개체군각은 쭉 하고 얘 86쪽입니다. 86쪽 해봐요. 86쪽 잘 보여요? 네, 음량도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끼리도 만나네. 오, 나이스. 자, 86쪽. 자, 86쪽을 보시면 이제 개체군과 군집이 있는데 제 욕심은 개체군 끝내고 군집도 끝내고 내 욕심이긴 한데 제 욕심이요. 저의 욕심, 저의 욕심.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죠. 하면 하는 거지 뭐. 자, 일단 개체군과 군집. 자, 일단 개체군과 군집의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볼게. 뭐 이렇게 엄청 크게 해놨어. 자, 조금만 쭉 볼게요. 자, 개체군과 군집. 네, 개체군과 군집. 개체군은 생태계를 이룬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생물에 해당하는 거이긴 한데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열대, 사바나, 초원을 생각하면, 그죠? 기린이, 아빠 기린, 엄마 기린, 새끼 기린, 그죠? 사돈의 팔촌 기린, 이렇게 있겠죠. 기린 개체군. 그러니까,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집단을 우리는 기린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야.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가 너무 깔개지는데 알아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 오케이? 근데 이제 기린이라고 하는 개체군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열대 초원에 기린 개체군이 있어. 그 기린을 먹으려고 하이에나가, 그죠? 아니면 사자가, 그죠? 호랑이가 저기 멀리, 내 먹잇감이다. 이렇게 여시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쪽 집단에서는 아빠 사자, 그죠? 엄마 사자, 그지? 새끼 사자, 사돈을 발준 사자 개체군이 있겠죠. 오케이? 또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저쪽에는 토끼 개체군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일정 지역의 군집은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 그죠? 그런 그 공간 안에 여러 개체군들의 집합. 그래서 줄여서 군집 이렇게 되는 겨. 군집. 오케이? 개체군들의 집합. 개체군들의 집단. 그래서 군집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군집이 더 확장이 되면 당연히 여러 군집들 안에, 그죠? 생태계가 있겠지.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 군집, 생물 군집만 있는 건 아니고, 생물 군집들에, 거기에 추가로 누구도 있어? 무기 환경 요소도 있을 거 아니야. 빛도 필요해. 온도도 필요해. 습도도 필요해. 이 정도의 습도는 진짜 싫다. 한여름 습도. 근데 이제 적당한 습도, 온도, 그죠? 공기, 그죠? 물 등등등이 포함이 돼서 생물 군집과 무기 환경 요소를 더하면 생태계라고 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을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오늘은 개체군에서의 특징 그리고 이제 군집에서의 특징 각각의 특징들이 존재할 건데 그중에 개체군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서의 특징 개체군 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을 한번 배워볼까요? 오케이? 됐죠? 자,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건 밀도는 얼마나 우리 화학에서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잖아. 일정 제한된 제곱밀리미터 이 공간 안에 얼마의 양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얼마나 몰려 있는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생물에서는 그걸 그 밀도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쓸 수 없겠지. 그래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체군들을 구성하는 개체수, 그러니까 개체수야. 그러니까 아래는 여기 일정 지역 내에 존재하는 그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각각의 개체수.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밀도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번식. 그 쉽게 말하면 이 공간. 왜냐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저쪽에 저게 이제 나중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 저기 뭐 어디가 어디 광산이 들어오고 막 하게 되면 야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저기 땅 사놓자 막 이렇게 투자랑 투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뭐 내가 원래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 먹잇감이 너무 없으면 야 안 되겠다 이주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주를 하면 몰라도 흔치는 않아. 내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이 내가 살았던 태어났던 그 터전을 버리기가 쉽진 않다고. 그래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그 지역 내에 아빠랑 엄마가 있었을 때 거기서 태어난 새끼 그 새끼들이 자손을 서로도 증식시켜서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그것 정도까지만 이 변수가 된 거지 이 지역이 뭐 넓어진다거나 좁아진다거나 그건 흔치는 않은 일이야. 그래서 여기는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에 있는 개체수가 많아지면 밀도가 늘어난 조건인 거고 위에 있는 개체수가 줄어들면 밀도가 감소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역은 일정하다라고 했었을 때 위쪽에 있는 개체수가 증가되면 밀도가 늘어난 조건인 거고 그죠? 개체수가 감소되면 밀도가 낮아진 조건이겠지. 됐죠? 됐죠? 이렇게 써도 여러분이 알아먹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의 변화 요인은, 자, 개체군의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냐? 개체군의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는 그 지역의 이제 출생률이, 그죠? 사망률보다 높으면, 그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훨씬 높으면, 그러면 이제 개체수가 늘어날 거니까. 여기 있는 자손의 수가 늘어날 거니까 밀도가 늘어나겠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 내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여기 아주 물도 잘 흐르고 육축도 풍부하고 뭐 뭔가 좋은 토양인 것 같고 여기 열매도 잘 맺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토양은 별로야. 밥도 많이 없고 영양도 먹고 먹잇감도 없대. 야 저기로 이사 가자. 그래서 막 다른 지역에 있었던 똑같은 생물종으로 이루어진 애들이 이입을 많이 하게 되면 개체군의 밀도도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던 얘네들이 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는 것보다, 이출되는 것보다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입률이 많으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겠지. 그죠?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일정 지역은 거의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뭐가 높으면,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으면, 그죠? 그리고 또 뭐야? 입출률보다 이입률이 훨씬 더 높으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공간의 크기는 큰 변수가 안 되고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큰 변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를 설명을 했고요. 개체군의 특성에서 개체군의 밀도를 먼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개체군을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단 두 가지 그래프를 여러분이 구분하기 쉽도록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개체군의 성장 곡선하고 우리 예전엔 얘를 생장이라고 했었는데 성장이라는 워딩을 좀 바꿔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성장 곡선과 개체군의 생존 곡선. 약간 워딩이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게 딱 좋은데 달라. 개념이 달라. 그래서 성장 곡선, 생장 곡선, 생존 곡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설명할게요. 자, 두 개만 구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 조금 수월한데요. 먼저 개체군의 성장 곡선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성장 곡선. 예전에는 생장 곡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생이라는 워딩을 다 성으로 바꾸기로 했어. 생물에서. 그래서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큰 넓은 토양 안에 제한된 암컷과 수컷 한 쌍을 놔두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충분히 먹잇감이 다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야.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또 다시 먹이 사냥에 참여하고 그 자식들이 나머지 주변에 있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성별과 또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다 낳는다는 전제로 이 제한된 큰 넓은 공간 안에 얼마나 개체수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본 거야. 그게 생장곡선이야. 성장곡선.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암컷, 수컷 한 쌍이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두 다 뭐 미혼이 아니라 다 결혼해서 새끼를 낳고 자손을 낳는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그걸 본 게 개체군의 성장 곡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태어난 자식이 굉장히 많이 각각 다 태어나면 그 자식들이 다 생식에 참여할 거니까 개체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8개가 16개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랄 것 같아. 그게 제2자형 생장 곡선이야. 제2자형 성장 곡선. 제2자형 근데 관찰해봤더니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고. No, no. 제2자형이 아니야, 실제는. 실제는 일정 수준만큼 개체수가 늘어나다가 요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더라고. 일정해져. S자형이야. S라인이니까 요즘은 그러지 않더라고. 그거 나오지 않더라고. 아무튼 S자형이야. S자형은 실제 관찰해봤더니 S자형 성장 곡선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개체수의 변동 그래프더라고. S자가. 왜 그럴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 여기 개체군 나눔에서. 그죠? 자, 그러면 X축은 지금 시간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거기서 일단 터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있고, 그 암컷과 수컷이 열심히 먹다가, 이제, 그죠? 새끼를 낳다가. 그 새끼도 열심히 먹어서 또,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또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도 더 새끼를 낳고, 자손을 계속 낳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생태계 내에서 그 제한되어 있는 공간 안에 먹이들이 계속 외부에서 계속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 외부에서 먹잇감이 계속 공급되는 게 아니고 그 공간 안에 있었던 먹이만큼만 먹는 거야. 오케이? 거기에 이제 자연환경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들인데 거기서 이제 자손이 너무 많아지면 처음에는 자손이 좀 작았잖아. 먹는 그 생명체들이 적었었잖아.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생명체들이 많고 그 먹이가 더 부족해질 거고 먹이만 먹까 싸죠. 똥 싸잖아요. 노폐물도 축적될 거고 사는 공간도 줄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2자형 생장 곡선은 뭐를 고려하지 않는 거냐면 먹이 부족이나 공간 부족에 대한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않은 그냥 이론적 상상의 나래를 펼친 이론적인 생장 곡선인 것뿐이야. 실제는 그렇진 않아. 실제는 S자형이야. 실질적으로는 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지금 처음에는 빨간 이 흰색 선하고 노란색 선이 거의 일치했었잖아요. 근데 이때가 이제 T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지다가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죠? 이론과 실제가 큰 차이가 없었어. 근데 T1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뭐 T2, 여기 뭐 T3 이렇게 되면, 그죠? T2일 때는 자, 이론은 이만큼의 개체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이만큼의 개체수밖에 안 생겨 있다는 이유는 먹이가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수분 스트레스 때문에. 그 다음 T3 때도 마찬가지. 자, 이론은 이만큼 개체수가 늘어났었어야 돼. 이론은. 그죠? 근데 실제는 요만큼밖에 개체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왜 그런다고? 공간이 부족해졌고 먹이가 부족해진 결과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 스트레스를 우린 뭐라 하냐? 환경저항이라고 해. 환경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거야. 제2자형 생장 곡선은 환경저항을 고려하지 않았어. 환경저항이 뭐라고? 먹이 부족과 공간 부족과, 그죠? 먹이 부족, 먹이랑 점점 시간이 갈수록 먹이가 부족해질 거고 공간이 부족해질 거고, 그죠? 오케이? 먹이 부족과 공간 부족과 또는 개체수가 늘어나서 막 밀도가 늘어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등등등 여러 스트레스들이 있겠지. 그죠? 노폐물 축적, 환경 오염 같은 노폐물 축적, 환경 오염과도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인 환경에서는 그런 환경 저항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S자 형태처럼 점점점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환경저항이 커지니 일정 수준까지만 개체수가 늘어났다가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더 이상은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야. 그 환경저항이 일정 수준이 계속 유지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머지 공간들을 다 우리는 차이가 나는 것만큼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환경저항이 생긴 거야. 여기 차이가 나는 공간만큼들이 다 환경저항이 생겨서 그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저항이 이 T2일 때는 이만큼의 환경저항이 있었네. 환경저항 때문에 개체수가 더 늘지 않은 거잖아. 그지?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기 요만큼 여기 이 사이만큼의 차이가 다 환경저항인 거야. 되겠어? 오케이? 환경저항은 점점 증가되더라. 그래서 개체수가 많을수록 환경저항은 증가된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그죠? 개체수가 많을수록 환경저항은 증가되어 있더라. 될 수밖에 없겠죠? 됐죠? 환경저항이랑 워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기억하실 건 K값. K값이 뭐냐? K값. 또 무슨 다른 색깔로 또 뭐가 있을까? 녹색. 네, K값. 뿅뿅뿅뿅뿅뿅뿅뿅뿅 200이라고 합시다. 200. 자, 이 개체가 하나였던 게 두 개가 네 개가 8개, 8개가 16개, 뭐 32개 이렇게 개체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다가 일정 수준 거의 최대치가 200명까지, 200개체까지는 증가하다가 200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개체수가 늘지 않았죠. 최대한 그 개체군에서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개체수만큼 얘를 K값,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K값. 그치? 200이 지금 내가 임의로 지금 제한해준 값인 거고, 오케이? 어떤 개체군은 뭐 1000, 어떤 개체군은 10,000, 어떤 개체군은 1억, 뭐 이런 거야. 그래서 K값이라고 하는 건 최대한 그 개체군에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그치? 그걸 우리는 환경 수용 능력 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개체군이 점점 성장해서 언제 커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개체 수까지를 우리는 환경 수용 능력 K값이라고 하더라.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댔죠. 개체군의 성장 곡선. 그죠? 그러면 성장 곡선 첫 번째 거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 거 설명해야 되겠죠? 첫 번째 거 끝,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두 번째 거 그래프는 자,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요. 개체군의 생존곡선. 어렵니? 쉬워. 개체군 군집은 나중에 방영구법 이용해서 군집 내에서 방영구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점점 우점종에 해당하는 게 누구 있는지, 그지? 또는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학적인 계산에 군집에서 방영구법 다룰 때가 그 원리만 조금 기억하면 숫자로 접근하는 거고 막 산수를 겁나 뒤지게 많이 요구해. 그 부분까지만 조금 어렵지 여기서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 거지 막 화학 몰 정도만큼이나 그 정도는 아니죠. 너무 행복해요. 자, 난 2번. 자, 개체군의 생장곡선을 했으니 개체군의 생존곡선. 여러 종류의 개체군들이 있긴 있는데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이 개체군이 성장하는 흐름이 세 타입으로 되더라고. 물론 이제 더 다양한 다른 타입이 있겠지만 여러분 교육과정 생명과학 1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세 타입 정도로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게끔은 하자. 이렇게 해서 세 타입으로 나눴어. 자, 개체군마다 다 다르지만 세 개의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세 타입이 어떤 형태냐? 일단 자, 여기가 지금 시간. 그리고 얼마나 생존해 있는지. 생존 비율이야. 얼마나 살아있는지. 퍼센트. 오케이? 그리고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 개체군이 살아있는 라이프 사이클상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를 보는 거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돼요? 그러면 이제 개체군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토끼도 있을 거고 다람쥐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물속에 살고 있는 해양에 뭐 물속 바다에 살고 있는 조그만한 굴처럼 그지? 아주 다양한 형태들의 생명체가 있겠잖아. 걔네들을 세 종류로 나눠봤어. 그래서 요렇게 된 애들 이거 좀 볼록하다. 볼록하면 안 되는데. 자, 요렇게 된 애들 그리고
요렇게 된 애들. 요렇게로. 자, 얘가 1, 2, 3형. 이렇게 1번 타입, 2번 타입,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으로 나눠지더라고. 얘가 지금 시간이니까 우리 사람을 비유하면 10대, 여기가 30대, 40대, 여기가 뭐 60대, 70대 라고 생각하자고요. 시간 순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처음에 태어나서 다 100%들이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똑같이 1형 그룹이나 2형 그룹이나 3번 그룹들의 각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그지? 똑같이 한 10,000마리든 1,000마리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동일한 개체 수에서 카운팅을 할 거야. 근데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10대만큼 10년이 지나서 또는 뭐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비슷한 형태의 그 나이 시기적으로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를 본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를 봤더니 1형 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60대쯤까지. 그지? 대부분 자기의 생물학적 나이를 다 하고 나이가 들어서부터나 죽어서 생존된 비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1번 타입이야. 오케이? 초기 사망률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1번 타입은? 그렇지, 낮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번 타입에 해당하는 생명체는 초기 사망률이 낮더라. 초기 사망률이 낮고 왜 낮냐? 부모의 양육도움을 받더라고. 반대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3형 타입은 어때요? 그죠, 금방 죽죠. 그죠? 처음에 얘네들이 태어났는데 10대도 안 돼서 거의 절반 정도가 죽었잖아요. 초기 사망률이 너무 높더라고. 누구는 3번 타입. 왜 높냐? 되게 천적의 먹잇감으로 먹히는 하위 영양 단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하위 영양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천적의 먹잇감으로 많이 먹히다 보니 더 많은 자손을 뿜어내야 종이 유지될 수 있게끔도 되더라고. 어떤 아이들 그래? 굴, 그지? 뭐 해양 무척주 동물처럼 비리비리한 얘들도, 그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자손이 태어나게끔 하는 형태로 그래야 종이 보존된 형태더라고. 그래서 종류를 보면 이 3형은 굴들이 굴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모양을 보고서 오목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생존율의 형태를 보고 오목형. 그럼 얘는 뭐겠어? 1형은. 자, 초기 사망률이 처음 어릴 때 사망률이 낮아. 그래서 생물학적 연령을 다 하고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생물학적 연령을 다 하고 죽더라. 나이.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개체군의 1형 타입들은 다 하고 죽더라. 생물학적 연령을 다 하고 마치고 다 하고 죽더라. 그죠? 그래서 사람형, 1형은 사람형. 그리고 사람형이라고도 하고 대형 포유류들이래요. 대형 포유류들. 얘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해? 1형. 그죠? 다른 말로 볼록형. 볼록하잖아. 그죠? 볼록형이라고도 표현해요. 볼록형.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극단적이니까 1형하고 3형은 극단적이니까 비유가 돼서 알겠어. 어렵지 않아. 그지? 근데 그러면 선생님 가운데 있는 얘는 뭐야? 10대 때. 그죠? 접선의 기후가 똑같아. 20대 때. 뭐 40대 때. 60대 때, 70대 때. 접선의 기후가 똑같죠? 그럼 얘는 뭐야? 각 시기의 흐름에 이르러서 사망되는 비율, 사망률이 일정한 거야. 오케이? 사망되는 개수가 똑같은 게 아니고, 그죠? 처음 살아남아 있었던 그 나이 때쯤 있었던 그 생명체의 개수가 10년이 지났을 때 10% 감소했어. 그러면 10년이 또 지나면 10%또 줄고, 10년이 또 지나면 10%또 줄고, 전 세대에 이르러서 사망되는 비율이 일정한 아이들. 그게 2형이야. 그래서 다람쥐나 설치류들 같은 경우들이 그래. 다람쥐나 설치류나 또는 물속에 살고 있는 히드라. 해양 담수동물에 해당하는 강상동물에 해당하는 히드라들이 그렇더라고. 히드라. 그래서 사망률이 일정한 애들을 우리는 2형이라고 합니다.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특징 기억하세요. 사망률이 일정해요. 사망률이 일정한 거지 사망되는 숫자가
사망되는 개체수가 일정한 건 아니야. 10대 때 사망되는 개체수가 똑같은 게 아니고 10대, 20대, 30대 때 10년 지났을 때, 또 10년 지났을 때, 또 10년 지났을 때 사망되는 비율이, 사망률이 시기에 이르러서 일정한 거야. 사망되는 개체수가 일정한 게 아니고. 됐죠? 오케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과 네,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호락 떡떡떡떡떡 설명을 좀 해드려보면 일단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은 주기적으로 뭔가 변동이 반복되는데 관찰해봤더니 단기적인 변동을 경험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변동을 경험하는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야. 개체군의 어떤 숫자를 증감시키는 요인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일단 단기적 요인은 조금 복잡스러워. 단기적 변동을 이따가 설명할 거고, 장기적 변동. 뭔가 1년이 아니라 11년이든 20년이든 조금 더 연차가 길게 주기가 반복되는 걸 장기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변동되는 건 먹고 먹히는 포식과 피식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 포식이 뭐야? 먹는 거. 피식이 뭐야? 먹히는 거.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식자에는 시라소니, 그죠?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예시로 나오는 것 중에 시라소니랑 피식자에는 눈신토끼. 토끼인데 눈이 신가 봐. 눈이셨던 게 아니라 그냥 토끼 종 이름이 눈신토끼가 많이 나와요. 그냥 토끼는 토끼인데 여러 종류의 토끼 중에 눈신토끼.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장기적 변동을 보면 개체수가 왔다 갔다 증감을 할 거야. 얘가 이제 개체수고, 그죠? 시간이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 생태계의 요인 중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릴 때 배웠었잖아. 생산자가 있고, 그죠? 1차 소비자가 있고, 2차 소비자가 있어. 안전된 생태계는 아래쪽에 하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개체군의 수가 더 많죠. 그죠? 초원을 유지하고 있는 그 식물의 개체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개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눈신토끼라고 하는 얘네들 개체수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를 이렇게 반복하더라고. 오케이? 그랬더니 물론 시라소니가 눈신토끼만 먹고 살아진 않아. 쥐도 먹을 거고, 그죠? 다양한 다람쥐도 먹을 거고, 왜 여러 개도 먹겠죠. 근데 보아하니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너도 먹이감이 많으니까 많이 먹다가 너가 감소하니까 줄어들고, 늘어나니까 나도 조금 늘어나 볼까? 감소하니까 감소하고 이렇게 마치 메비우스 띠처럼 증가 감소를 반복하더라고. 그게 약 11년을 주기든 10년을 주기든 아무튼 너가 늘어나니까 나도 늘어나고 뒷다발로 너가 감소하니까 감소하고 이런 식의 형태들로 반복이 관찰이 되더라. 이런 거. 오케이? 근데 어느 일정 시기에는 마치 논리적으로 피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났는데 포식자의 개체수가 안 늘어나네 라고 하는 형태들이 보일 수도 있어. 어떤 서클의 어떤 반복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걸 이용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끔만 하시면 돼요. 이건 장기적 변동이구나. 어디 안에서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장기적 변동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집 내에서가 아니라 개체군 내에서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조금 연차 예를 들어서 10년을 주기든 10년 주기든 20년 주기든 이렇게 연차를 주기로 꽤 몇 년에 걸려서 이런 주기가 반복된 형태라면 단기적 변동은 1년을 주기로 해요. 봄, 여름, 가을, 1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기적 변동보다는 단기적 변동이라는 워딩으로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년을 주기로 하여 계절에 따라 우리나라쯤에서 관찰해 봤더니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는 거지. 계절에 따라서 그런 차이를 보이니까. 그러면 단기적 변동을 한번 봐보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돌말의 개체수 변동이 있습니다. 돌말의 개체수 변동. 설명할게요. 지금 아래는 장기적 변동 설명했으니까 단기적 변동. 단기적 변동의 예시로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돌말입니다. 돌말은 물론 핵함처럼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다세포성 생물이고요. 근데 광합성,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있을 때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영양염류를 섭취해서 유기 양분들,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처럼 양분을 섭취해서 사는 형태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양염류가 돌말의 밥이 돼요.
뭐 무기인산, 뭐 질산염, 인산염 이렇게 인산염, 질산염과 같은 이런 화학적인 물질이 물에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얘네들 영양염류가 돌말의 밥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명체의 여러 가지 특성을 배웠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야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따뜻한 만큼 어느 정도 적당한 온도가 유지돼야 그러면 걔네가 물질에 잘 자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온도나 그죠? 또는 빛 이 여러 개가 얘네들의 생명활동에 조절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관찰해봤더니 겨울에 겨울 제가 이렇게 이 색으로 그리는 건 영양염류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얘가 이렇게 되다가 잠깐만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자, 얘는 영양염류야. 영양염류. 여러분 책에 해당하는 거 제가 설명을 이렇게 대충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에서는 쟤를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했네요. 오케이? 자, 겨울쯤에 영양염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겠는데? 얘를 어차피 그릴 거 여러분 책하고 똑같이 표현해 줘 볼게.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겨울에 이렇게 자, 영양염류 얘는 돌말의 밥이야. 돌말의 양분. 근데 돌말의 양분을 먹고 자랄 거야. 돌말이라는 생명체가. 근데 돌말이라는 생명체의 개체수를 봤더니 돌말의 개체수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죠. 돌말의 개체수는 밥이 많아요. 오, 그러면 밥이 많으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밥 먹어서 개체수 증식을 많이 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는 그러지 않더라고.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 겨울에. 근데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서 뭐가 되면 여기쯤이 겨울이었고 겨울이 지나 살짝 온도가 따뜻해지는 초봄이 되면 그러면 돌말의 개체수가 늘어나더라고. 이렇게 돼요? 돌말의 개체수가 왜 늘었어? 봄이 되면서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빛의색이랑 등등에 의해서 온도가 따뜻해지니 이 온도 조건에 의해 고정되어서 쌓여있는 영양염류도 풍부하겠다. 밥 먹고 겨울에는 너무 온도가 낮아가지고 물질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영양염류의 개체수가 늘지 않았다고. 파란색이 돌말의 개체수야. 돌말의 개체수가 늘지 않았다고. 파란색이. 개체수야. 돌말의 개체수. 근데 살짝 온도가 올라갔어. 봄이 되면서. 또 하겠다. 주변에 고여있는 양분도 많겠다. 그 양분을 막 퍼먹으면서 하나가 두 개가 네 개가 8개 막 계속 새끼를 까겠죠. 막 증식을 하겠죠. 오케이? 증식을 많이 하면서 돌말의 개체수가 늘어났어. 근데 너무 늘어나니까 고여있는 영양분들을 대부분 다 먹었을 거 아니야. 그지? 막 너무 돌말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고여있는 영양분을 많이 먹었을 거라 더 이상 자신의 개체수도 늘어나지 않아. 이렇게 늘어나다가 뚝 떨어져.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빛의 색이랑 등등등 기타 등도 온도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돌말의 개체수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가 외부에서 유입된 가을쯤에 영양류가 풍부하니까 살짝 늘어난 것처럼 보였어. 근데 언제까지? 여름까지는 온도가 높아서 따뜻했는데 가을이 되면서는 온도가 또 뚝 떨어지잖아. 낮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영양류가 빨간색에 해당하는 영양류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체수가 늘진 못해.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망했네. 색깔이 여기까지는 잘 가고 있었는데 자 올라갔다가 영양염류 때문에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가 올라갔다가 계속 온도가 낮으니까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바닥을 긴다고. 이게 언제야? 또다시 겨울이야. 이때가 겨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기로 또 이렇게가 반복되더라고. 겨울 지나면 또 얘가 또 반복되는 거야. 이런 식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절에 따라 1년에 이런 게 반복되네요. 그래서 단기적 변동이야.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포식과 피식과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설명까지를 한번 해드려봤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다음 개체군의 특징 중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생태계 단원을 하시면서
두 종류의 상호작용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개체군 내 상호작용하고 군집 내 상호작용 두 개를 다 설명할 거야. 개체군 내 상호작용, 군집 내 상호작용 둘 다를 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볼게.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내. 오케이. 자, 그리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군집 내 상호작용을 두 개를 구분하셔서 잘 받아들이셔야 돼. 군집 내 상호작용을 다른 말로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라는 워딩으로 설명하기도 해. 두 개까지는 설명할 수 있겠다. 개체군 간 상호작용. 선생님 그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네. 군집 하면서 있어. 자, 봐봐. 지금 페이지 88쪽이랑 페이지 88쪽이랑 페이지 100쪽 두 개를 비교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할 거야. 페이지 88쪽, 100쪽. 완자책 기준으로. 됐어요? 자, 볼게요.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이겁니다.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이잖아. 근데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정원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의 땅덩어리를 내가 더 정복을 한다거나 부동산을 더 사서 뭐 이렇게 조금 더 영향을 넓힌다거나 그러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한되어 있는 먹잇감을 가지고서 나름 그 개체군 내에서 같은 종끼리 같은 종 얘네들끼리 서로 다른 종끼리가 아니라 같은 종에 해당하는 각각에 해당하는 개체끼리 그러니까 친구끼리 경쟁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야생의 환경에서는 뭔가를 더 걷어 살펴준다거나 뭔가 양보한다거나 그러기보다 그냥 말 그대로 얘가 비리비리 하거든? 야 그럼 꺼져. 네 거 내가 더 먹고 차라리 내가 더 건강하고 유익하고 그런 거 같으니까 내가 오히려 더 생식을 더 많이 해서 자손을 더 많이 낳을래. 이런 형태야. 오케이? 실제는 그래. 실제는 뭐 보호를 한다거나 양보를 한다거나 걷어 살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하고 정보가 더 유전 정보가 더 이제 유리해 보이는 형태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대대손으로 전달시켜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게 훨씬 더 종적으로는 의미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텃세라고 해. 오케이? 텃세. 오케이? 텃세. 그리고 텃세를 다른 말로 세력건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의 예에서 나와 있어요. 텃세. 먹이나 서식 공간 배우자를 독점하기 위해 각 개체는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세력권을 확보하고 다른 개체, 그러니까 이 면적 안에 다른 이제 같은 종으로부터 온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거야. 왜? 그놈이 더 들어와서 이입이 되면 어때요? 자기 거 먹잇감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 그 공간 안에. 그쵸? 그래서 다른 개체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 형태로 개체군을 분산하거나 밀도를 조절하는 형태로 지나친 경쟁을 피하게 하도록. 그래서 약간 연약해 보인다 하는 애들은 걷어 살펴주잖아. 일부러. 오케이? 그래서 텃세를 부립니다. 그게 은어나 까치나 어떤 올빼미 같은 얘네들도 텃세가 나타납니다. 올빼미 내에서, 까치 내에서, 은어 내에서. 그죠? 오케이? 됐죠? 자, 이게 텃세고요. 텃세 뒤에 뭐 무슨 세로 끝나거나 이런 형태로 끝나는 형태인데 텃세. 그다음 순위제. 그리고 리더제. 그리고 가족생활제. 그리고 사회생활제. 이렇게 5개로 나눠집니다. 뒤에 무슨 제제제로 이렇게 끝난 형태야. 제제제. 근데 뭐는 군집 내 상호작용. 즉 군집은 뭐야? 개체군들이 서로 다 다르고, 그죠? 일정 생태계라는 그 필드 안에 뭐 사자 개체군, 기린 개체군, 그죠? 토끼 개체군, 두더지 개체군, 호랑이 개체군,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다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백족 한번 봐봐. 서로 다른 개체군이야. 백족 한번 먼저 봐봐. 88쪽과 백족 왔다 갔다 했지. 그래서 백족을 봐보면, 자, 방금 얘기했던 개체군 내는 무슨 제로 끝나는데, 이 군집 내에서 서로 다른 개체군, 그러니까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사이니까 서로 다른 종 간이야. 종이 똑같은 종이 아니라 누구 종이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종 사이에서 뭐가 어쩔 때 여러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할 건데 여러 종류들 중에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일어나는 군집 내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냥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란 말. 선생님 저 생태적 지위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뭐예요? 자, 생태적 지위는 두 개입니다. 뭐냐? 어떤 걸 먹잇감으로 먹는지. 왜? 봐봐. 종이 서로 다른데 그 종들이 서로 다른 종이야. 예를 들어서 곰, 오케이? 또는 뭐 악어?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고여있는 물 호수에, 그죠? 막 다른 먹을 것이 없어. 악어는 그 물 속에서 오래 살고 있잖아. 그지? 물 속에 이제 연어가 있어. 그러면 뭐 악어가 연어도 먹겠지만, 그죠? 근데 이제 그 곰도 연어를 먹잖아. 그지? 그러니까 먹잇감이 겹치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군인데 먹잇감이 겹쳐. 그걸 먹이지위라고 해. 오케이? 무엇을 먹는지에 그 먹이의 그 코드가 겹치는 경우.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종인데, 특정 면적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종인데, 무엇을 먹는지, 먹이 지위. 그리고 어떤 공간에 사는지, 공간 지위. 사는 곳이 똑같고, 무엇을 먹는지가 똑같아. 그런 걸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라고 하는 워딩으로 설명하는 거야. 돼요? 서로 다른 종인데,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라고 하는 형태는, 자, 종은 다르지만 먹이가 똑같을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여러분이 뭐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먹고 먹는데 먹는 취향이 똑같잖아. 서로 다른 개체인데.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좀 비유하면 웃기겠지만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피자도 받아 먹고 그죠? 뭐 불고기도 받아 먹고 다 받아 먹는 것처럼 잡식성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먹이 지위가 겹치거나 사는 공간이 겹치는 걸 이 두 개를 합해서 생태 지위가 겹친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개체군 사이에서는 경쟁을 합니다. 뭐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생태지가 겹치는 경우 제일 먼저 하는 상호작용은 종간 경쟁이야. 근데 발음에 유의해야 돼. 그죠? 이제 막 지읒받자라는 발음이 좀 이게 그래. 그래서 종간 경쟁을 하거나 얘를 생략하고 그냥 경쟁이라는 워딩으로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쟁하는 거고요. 경쟁. 자, 그리고 생태지가 겹치는 경우는 현명하게 야, 내가 위쪽에 살게, 넌 아래쪽에 살아. 현명하게 야, 내가 너랑 먹이가 비슷한데 난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는데 우리 둘 다 피자 햄버거를 둘 다 똑같이 먹으니까 피자가 나오면 내가 피자만 먹을게, 너는 햄버거만 먹어. 이렇게 먹이를 서로 나눠서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는 곳을 나누거나 또는 먹잇감을 나눠서 현명하게 협업해서 같이 사는 경우, 그걸 우린 분서라고 해. 자, 지금 제가 이 워딩을 조금 디테일하게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얘네들 제로 끝나는 애들하고 이름이 약간 달라요 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군집 내 상호작용이랑 같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랑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조광현생이나 분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일어나는 일인 거고 이 두 개는 얘네 말고도 군집 내 상호작용에는 또 다른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생태적 지위가 겹치든 말든 상관없이 당연히 뭐 포식과 피식도 있을 거고요. 먹고 먹히는 거. 먹거나 먹히거나. 그죠? 그리고 또 자, 지금 아래 쓰고 있는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여기까지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생태적 지위가 겹치지 않을 때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는 당연히 포식과 피식, 먹고 먹히는 거 해야죠? 먹고 먹히는 거 하고요. 또 뭐해? 자, 너랑 나랑 종이 서로 다르지만 보니까 너는 이런 나에게 장점을 줄 수 있는 거고 나도 너에게 이런 장점을 줄 수 있는 거 같네. 우리 서로 윈윈 하자라고 해서 공생하기도 합니다. 공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상리공생과 편리공생. 오케이? 공생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 다음 기생하는 애도 있어요. 원치 않았어. 나는 이득인데 너는 손해인 거. 서로 다른 A와 B 종이 이렇게 나는 이득이지만 너는 손해인 거. 내 뱃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나 오케이? 또는 뭐 겨우살이나 새삼처럼 큰 나무 고목에 광합성 양분을 빨아먹고 살고 그리고 그 식물에겐 뭘 주지도 않는 그런 기생하는 얘네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봐봐. 무슨죄로 끝나는 게 아니야. 군집 내 상호작용은 그죠? 군집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은 무슨죄만 끝나. 근데 무슨죄로 끝나는 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고. 같은 종 내에서 일정 지역이 똑같을 때. 됐죠?
자, 그럼 순위제는 뭐냐? 순위제랑 리더제를 비교하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다시 갈까요? 88쪽. 그래서 개체군의 상호작용, 이 순위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그 지역 내에, 그지? 순위를 다 정해. 힘의 순위. 그지? 싸워. 나를 정해. 야, 다 싸워. 그래서 토너먼트식이든 뭐든 막 힘의 서열을 다 정해. 그래서 1부터 10개까지 10개체가 있으면 2부터 10까지 10순위까지 다 순위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 주인네가 와가지고 닭장에 모기를 줘. 그러면 힘의 순서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1번 제일 힘의 순서가 센 얘가 먼저 먹이를 먹고 남는 걸 그 다음 두 번째 거가 남는 걸 세 번째 거가 이렇게 힘의 순서대로 먹이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생식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어차피 강하고 그죠? 건강하고 그죠? 이런 파워 넘치는 얘네들이 내 종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전적물을 주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 순서로 갖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익혀진 흐름인 거지. 진화적으로. 그게 순위제야. 그래서 닭이나 그죠? 또 뭐 있냐? 순위제에 해당하는 게 1번 원순위. 맞아요. 얘네들이 힘의 순서대로 순위제대로 밥을 먹기도 하고 생식에 참여하기도 하는 형태입니다. 닭싸움. 자, 순위제와 리더제를 비교하는 형태가 많이 나와요. 리더제는 리더 하나만, 한 명만, 그것도 힘의 순서가 아니야. 지혜로운 자야. 경험이 많은 자. 리더제는 지혜로운 자야. 그러니까 순위제는 모든 개체의 힘의 순서가 다 있고요. 모든 개체의 힘의 순서가 모두 다 있고. 다 있다. 근데 리더제는 모든 개체의 힘의 순서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파워의 순서들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리더만 경험이 많은 자야. 경험이 많은 자. 그리고 리더가 쭉 이끌 거야.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은 다 그냥 나머지 서로 2번, 3번, 4번, 5번, 6번 힘의 순서가 없어. 나머지 개체들은 힘의 순서가 없어. 나머지 개체들은 다 그냥 무리를 따라가는 자. 순위가 없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에서 저기 이쪽으로 철새들이 이주를 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 쪽 다른 대륙을 거쳐서 뭔가 무리를 이끌어서 그 새들을 이주를 시켜본 경험이 있는 그 무리가 그죠? 계속 그 무리의 리더를 하는 거죠. 리더가 그런 거야. 그래서 기러기나 양, 코끼리 그죠? 책에 나와 있는 기러기랑 양, 코끼리도 무리를 이끌어야 되잖아. 우두머리, 늑대도. 우두머리, 늑대도. 또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가족생활제, 사회생활제. 여러분 책에는 가족생활제가 아래 있죠? 가족생활제 먼저 할게요. 혈연관계 있는 개체들이 모여서 아빠는 엄마가 젖 먹여서 키우는 동안 혹시나 다른 포식자가 우리를 건드는 건 아니지 막 이렇게 보호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코끼리나 하이에나나 침팬지 등이 가족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게 혈연으로 이루어진 새끼가 성장하여 독립할 때까지 무리지어서 함께 사냥하는 형태들을 가족생활제라고 합니다. 그죠? 미어캣처럼.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분업화되어 있어요. 꿀벌, 생식벌, 그죠? 여왕벌, 꿀벌, 그죠? 뭐 일벌, 일개미, 그죠? 여왕개미 이렇게 분업화돼서 계속 생식만 담당하는 놈, 그죠? 그리고 이 전체의 벌집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막 장수말벌이 왔어. 내가 장렬히 전사해서 죽더라도 내 먹바지가 돌아가서 내가 죽더라도 여기 우리 집을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일벌이죠. 일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분업화된 역할을 하는 게 사회생활제죠. 그래서 종류는 기억하셔야 돼. 안 어렵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조 개체군의 상호작용에서 보시면 생태계가 겹칠 때에서 나와 있습니다. 종강경쟁과 분서 봅시다. 생태계 지위가 겹칠 때 종강경쟁과 분서를 한다라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설명해 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책을 띄워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는 설명이 여러 개 있어서 데드라이브 그다음에 완사 1쪽이지? 여긴가 보다.
100조, 101조 딱 두 개인데 따로 떼야 돼? 따로 떼야 되네. 에헤이 망했어. 100쪽을 띄웠어야 돼. 100조, 100조, 100조. 아, 좋지 않은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가보자. 여기 지금 군집 내 상호작용에서 나옵니다. 자, 봅시다. 지우기, 화면 지우기, 한서. 자, 지웠어요. 보이죠? 보이죠? 자, 여기 안에서 설명할게요. 군집 내 상호작용, 종강 경쟁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간만 좀 줄입시다. 이 정도에서 보시면 종강 경쟁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경쟁 베타 원리, 경쟁 베타 원리, 경쟁 베타 원리. 뭐냐? 생태계 지위가 겹치잖아? 일단 싸워. 전쟁을 할 거야. 야, 이 먹이 내가 다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경쟁을 해. 근데 그 경쟁이 엄청 치열해져서, 자, 원래 집신벌레라고 하는 종이 있고, 이름이 똑같아서 똑같은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종에 해당하는 애기 집신벌레라고 하는 서로 다른 종이야.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하냐 얘기했어. 그죠?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종이 자, 군집 내에서 상호작용하냐.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생태적 지위가 겹치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경쟁을 하다가 보니 아예 한 종이 없어질 정도만큼 경쟁을 하더라고. 혼자 배양했었을 때는 자 이게 지금 요렇게 각각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 두 개를 합해놓은 것 뿐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신벌레를 혼자 배양했을 때 S차처럼 시간에 따라 혼자 애기 집신벌레 종을 혼자 배양했을 때 요렇게 돼요? 근데 그 둘을 합해놓은 것 뿐이고 근데 걔네들을 이제 완전히 제대로 두 종을 혼합 배양을 했더니 그치? 같이 배양했더니 싸웠어. 원래 얘의 개체수보다는 이 애기 집신벌레도 개체수가 좀 줄었죠. 왜? 전쟁을 하다 보니 자신의 아군도 어느 정도 잃게 된 거야. 근데 희마리가 약한 애기 집신벌레, 그러니까 애기 집신벌레가 오히려 애기가 그죠? 더 셌네요. 애기 집신벌레는 살아남아 있고 집신벌레는 애기 집신벌레랑 먹이를 가지고서 막 경쟁을 하다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그죠? 대부분 다 사멸한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사멸했냐? 개체수가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될 정도까지 두 종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이거 우린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해. 이 워딩 기억해야 돼. 경쟁 베타의 원리. 생태치가 많이 겹칠수록 종강 경쟁이 심해져서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살아남는데 자, 진 개체군은 도태돼서 사라지게끔 되더라고. 이 정도가 이 원리가 경쟁 베타 원리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 아, 생태치가 겹쳤고 아예 한 종이 살아남지 못할 만큼 경쟁을 파이트 넘치게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것만 있으면 다양하게 생물종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 경쟁 베타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뭐, 살아남은 종 하나하나씩 밖에 없겠지. 근데 생태지가 겹치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지금, 자, 먹이 종류가 서로 겹치니까 여기서 경쟁이 일어나겠지. 오케이? 경쟁이, 지위가 겹칠 때. 근데 이제 서로 생태지가 겹치더라도 현명하게 사는 곳을 나누거나 아니면 먹이를 나누면서 사는 애들이 있어. 솔새. 북아메리카의 솔새가 여기 이 솔방울 있는 그 솔나무가 많이 존재하는 그 나무에 다 다양하게 사는데 A솔새, B솔새, C솔새 중에 조금 몸집이 가벼운 얘네들은 위쪽 지역에 주로 점거하고 다른 얘네들이 없으면 전체를 다 살아. 근데 다른 애들이 이주에서 만약 왔다 그러면 뭐 조금 가벼운 몸집을 가지고 있는 C솔새는 위쪽에 그다음에 조금 더 무거운 애들은 아래쪽에 A솔새는 그죠? 그 중간에 B솔새들은 이렇게 사는 공간을 마치 1층, 2층, 3층처럼 나눠 사는 것처럼 잘 현명하게 나눠서 살더라고. 그죠?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솔새가 여러 종이 하나의 솔방울 안에, 하나의 솔나무 안에 기거하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 살면서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달리하면서 경쟁을 좀 줄이더라고. 그리고 누구도 피라미와 은어도 피라미가 다 먹었어. 녹조류 다 먹고 여기 사이드에 있는 녹조류나 그죠? 수소곤충이나 다 먹었는데 피라미랑 은어가 같이 오게 되면 피라미는 사이드로 빠져.
은어는 가운데서만 먹어, 이렇게. 오케이? 먹는 위치를 나눠서 현명하게 같이 살더라고. 그 다음 물가에 사는 얘들도 마찬가지. 먹는 공간을 똑같은 형태의 먹잇감이 비슷한 얘네들일 건데 나는 이쪽에서만 주로 먹을게. 너는 여기 위에를 먹어.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사는 공간을 나눠서 살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아까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페이지가 딱 나눠져서 101쪽 여기. 자, 보시면 101쪽의 페이지 볼게요. 뭐 하니까 여기 딱에 비해 종강경세 나와 있는데 이건 내일 좀 추가로 더 설명해 줄 거고 공생과 기생이 상위 공생이 나와 있는데 공생은 서로 윈윈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좋고 니도 좋으면 상위 공생. 두 개체군이 나도 좋고 니도 좋으면 상위 공생. 나는 좋은데 니는 이득도 손해도 아니야. 내용무. 그러면 편리 공생. 나는 이득인데 니는 손해야. 그러면 기생인 거야. 그런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보셔서 종류를 잘 기억해 두시고 상리공생은 이런 거 많이 나와. 흰동가리 말미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흰동가리는 은신처를 확보하는 거고 말미잘은 밥 들어왔다. 그래서 흰동가리 붙어있는 여러 유기물을 먹는 거죠. 동백꽃과 동박새, 지유류의 균류와 조류, 청소 놀래기와 도미도 마찬가지. 니도 좋고 나도 좋구나 이거죠. 기생은 이런 거. 자, 개 진드기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벌, 겨우살이와 다른 생물, 새삼과 다른 식물들, 겨우살이,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벌, 개 쪽에 있는 진드기 이렇게. 나는 이득, 니는 손해. 포식과 피식, 먹고 먹히는 관계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포식은 이득도 손해도 아니고 어차피 얘네들은 생태치가 겹치는 것도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5개까지 다 설명을 했고 여러분은 내일까지 어딜 풀어오시냐? 개체군의 특징은 다 끝냈어. 군집은 안 했고. 자, 개체군 특징이 끝나서 내신 만점 문제 정도는 좀 풀어오자. 어디 봅시다. 92, 93, 94까지. 그지? 94까지. 너무 맞나? 89쪽 푸시고. 자, 봐봐. 89쪽 푸시고, 90, 91, 92, 93까지 내줄게. 92, 93까지.